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예. 네. 어떻게 또 2주가 흘러버렸네요. 일주인 걸로 하시죠. 일주인가요? 예. 예, 그렇군요. 일주일이군요. 네.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지난주요? 지난주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네. 계속 균일하게 바쁘시군요. 네. 그렇죠. 학교 공부 때문에 네. 네.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생이신 공상님은 고통을 네.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 수학과도 발표를 하나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대신 수업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맡아가지고. 마치 교생 실습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거죠. 호호. 주제 하나 맡아가지고. 호호. 네, 신기하네. 너무 어려운 걸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막 한 달이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아요. 빡빡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죠. 네. 사람이 반복되는 삶을 살면 흐른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진대요. 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제 기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옮겨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살수록 뒤돌아보면 되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걸 갔다 오면 네.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3박 4일 갔다 와도 되게 길게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길게 느껴지나 봐요. 네네. 그래서 공상님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걸로 그만 열심히 살고 싶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한국 SF 협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대회를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안전가옥에서 김초엽 작가님 나왔을 때 그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 SF 작가연대. 작가연대. 네, 그거랑은 네. 다른 건데요. 그렇구나. 이거는 SF 협회로 이제 거기 연대는 이제 작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협회로서 SF 팬이나 뭐 관계자, 뭐 출판사, 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1년에 3만 원 내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통은 사실 회비를 한 달 단위로 걷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연에 3만 원이라고 해서 싸다 이러면서 막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SF에 관심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장을 선출을 하고, 그 회장은 이제 박상준 선생님이라고 한국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약간 한국 SF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약간 불모지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번역 일도 좀 하셨고요. 왜 이제 덕중지덕은 이제 좀 이렇게 직접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아서 클라크의 라마와의 랑데뷰라는 소설을 들어본 것 같아요. 직접 번역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SF 관련 기고도 요즘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회장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SF 판타지 도서관의 전홍식 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제 SF 협회가
할 일 중에서 SF 컨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좀 두근두근 하실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올 8월에 국내 모처에서 그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섭외 중이시래요. 섭외. 네, 그래서 좋은 장소가 있으시다면 제보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이니까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클지는 모르겠는데 재호님 혹시 올리전이라고 아십니까? 올리전이요? 온리, 예, 그 뭐지?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일본에서 온 문화긴 한데 네. 좋아하는 작품이 뭐 예를 들면 천사소년 네티다라고 네. 하면은 그 작품에 대한 뭐 펜시나 동인지나 회지나 뭐 이런 것만 이제 파는 그 팬들의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홍식 광장님이 일본의 SF 컨벤션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약간 올리전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저만 아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행사다. 뭐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준비 스텝이 완전히 꾸려진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혹시 준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홍식 관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를 같이. 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이죠.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연속적으로 할 만한 첫 우리나라의 SF 컨벤션.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일단 월드콘이라는 게 뭐냐면 먹는 월드콘이 아니고요. 75년째 되는 세계 SF 팬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포럼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정말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언어를 배워보자 세션. 뭐 이런 거. 모 SF 영화에 나오는 무술을 배워보자 세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뭐 조지 R.R. 마틴 같은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미나 하고 막 이런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막 이렇게 막 많이 오는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윤여경 작가님과 박상준 선생님과 뭐 몇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감명과 충격을 받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협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일본도 되게 오래됐어요. 일본은 62년째 지금 열고 있다고 하네요. 월드콘이 일본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의 SF 대회.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의 SF 컨벤션이 62회 정도. 네. 월드콘은 이제 뭐 세계 대회죠. 세계 네. 대회니까 월드콘은 어떤 지역에서 열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번엔 올림픽처럼 이렇게 막 열리는데 지난번에 어디서 열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봤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10번 이상 열렸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의 SF 행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일본 SF 대회 1회 SF 대회 사진을 보면 호시 시니치라고 해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SF 작가가 있어요. 쇼트 소설이라는 걸로 유명하신데 뭐 한 A4용지 한 장, 두 장 뭐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소설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쇼트 뭐 문학상 같은 것도 매년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잘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1회 때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든 게 호시 시니치보다 잘생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소설 이름이 쇼트인 건가요? 짧아서? 아, 네. 소설은 정말로 그 외 예를 들면 초단편 소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트위터 문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이제 이야기 안에 메시지를 담아내는 건데 읽어보시면 정말로 깊이가 되게 있어요. 언제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야겠네요. 아, 예, 좋죠. 이거 제가 팟캐스트 듣다가 어떤 방송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걸 들었거든요. 아, 이거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네, 김영하 작가가 호시시니치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창립 대회에 계셨던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영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명함을 돌리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네. 명함을 돌리면서 이제 영업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도 열심히 영업한 만큼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소개드리고 싶은 소식이 삼청동에 과학 책방이 오픈을 했어요. 네. 갈다라고 갈릴레오 다윈의 준말이죠. 모르시나요? 갈라파고스의 다윈인지 갈릴레오 다윈인지. 제가 알기로는 헷갈리는데. 갈릴레오 다윈인데, 네. 예. 그래서 이명현님이 이제 대표를 하시고, 이제 정말로 과학 관련 서적을 다루는 그런 책방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이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이은희 선생님,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그분의 프로그램도 있고, 김창규 작가님 아시죠? SF 네. 작가님, 예, 이분 강연도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규 작가님 하니까 이 소식도 있는데요. 한국 과학 소설 웹툰 시리즈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여경 작가님과 전홍식 관장님과 이제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김창규 작가님의 발푸르기스의 밤이라는 작품을 장편 웹툰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김불솔 작가님이 웹툰화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이면 네. 어디에 그러면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VR 웹툰이던가 무슨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이 정해지면은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아직 뭐 하나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첫 화가. 네. 웹툰 하면은 네이버 아니면은 다음밖에 몰라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좀 다른 플랫폼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거울이라는 환상문학 웹진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네. 거기에 다양한 장르 소설들이 올라오지만 SF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한중 SF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쪽에 이제 교류를 하고 또 중국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야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마지막 작품이 류츠신 아시죠? 네. 이번에 휴고산 최우수상을 삼체라는 작품으로 수상한 류츠신의 위안의 비눗방울이라는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체 번역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3권이 아직 안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신 얘기하고 이제 오늘 소개드리기로 한
채채파리 비법 시작을 하죠. 일단 그 채채파리 비법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단편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그 단편 중에 채채파리 비법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단편들도 있는데 오늘은 채채파리 비법만 할 예정이죠. 네. 예. 그래서 공상님이 그 이 작가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는 작가와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는 이제 본명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필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915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네요. 네. 변호사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프리카와 인도를 여행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이제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실제 본명은 앨리스 브래들리 셸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명의 경우에는 제임스, 그러니까 남자 이름을 썼고 실제 이름은 앨리스, 그러니까 여성인 거죠. 그래서 원래 남성의 이름으로 계속 글을 쓰다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도 일을 했고 군 정보원으로 일을 했고 여기 보면은 그런 경험담이 담긴 소설도 있죠. 약간, 그렇죠. 네. 이 단편집 안에서. 그렇죠. 네. 네.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CIA 정보원으로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계속 주목을 받아왔던 게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공군 파일럿도 하시고 정말 너무 부럽는데요. 저는 비행기 덕후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정말 여성이 그 시대에 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여성으로서 그 분야의 첫 여성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목을 받아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SF 소설에서는 그거를 원치 않아가지고 자신을 남성으로 이제 젠더 밴딩이라고 하죠. 해서 이제 남성으로서 소설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죠. 자기가 이제 사실은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하죠? 팁트리 쇼크였나요? 네, 팁트리 쇼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뭐 여성이냐? 당시에는 뭐 그런. 그렇죠. 네. 이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가 여성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가 소개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또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작가 소개에서 이미 아마 좀 눈치를 채셨지만 그 소설 전체에서 굉장히 SF이면서 페미니즘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녹아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는 이제 남성으로서의 페르소나였다면 라쿠나 셸든이라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소나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채파리 비법이라는 작품은 라쿠나 셸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을 한 다음이죠. 다음에 이제 이 라쿠나 셸든이라는 필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채파리의 비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제 채채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나사파리죠. 그렇죠. 스크루플라이니까. 네. 네. 나사파리가 굉장한 이제 해충이고 그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람 몸속에 알을 낳던가요? 그렇죠. 막 코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뇌를 파먹고 뭐 이런. 네. 끔찍하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끔찍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충을 없애는 방법이 그 생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파리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번식을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을 이제 채집가 실제로는 이제 나사파리의 비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원작은 이제 이 소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간 이전에 이미 채채파리의 비법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 책에서도 이제 채채파리의 비법을 냈습니다. 네. 왜 이 작품 이름이 채채파리의 비법이냐면
그 작품 전체에서 이제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에 살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네. 성적 충동과 그 살인 충동이 네. 연결이 되어 버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질병, 뭐 신드롬 그런 거에 걸리게 되는데 아무도 이 질병을 이제 알아채지 못하죠, 그렇죠?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사회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악화돼가지고 막 남성들만으로 모인 그런 신흥 종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네. 나오는데요. 여성들을 다 죽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기 소설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계속 이제 성관계를 해가지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다. 그렇죠. 동물적인 일이다 네. 이러면서 뭐. 그래서 여성을 다 죽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성을 죽입니다. 실제로 계속 여성을 죽이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름이 뭐였죠? 앨런. 네. 네, 앨런도 이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어디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하던가요? 뭐 하여튼 더운 지방에서 네.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네, 그 채채파리 비법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아,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이 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번식을 못하게 하는 방법, 뭐 어떤 효소를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러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내와 딸이 있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딸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연구소로 이제 갔는데 딸이 연구소로 따라오죠. 그래서 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이제 앨런도 자살을 해야 하죠. 아, 네, 그렇죠. 이제 앨런이 그 집에서 가기 전에 아내한테 여기를 빨리 떠나라.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 언제 막 그 당신을 해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은 이제 갔다가 죽었고 그래가지고 남장을 한 상태로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반전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반전. 뭐 반전이라고 할. 네,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하죠. 네. 저희는 스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책을 읽으시면은 이제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외계인을 만나게 되죠. 네. 그렇죠. 외계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이 외계인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겠죠.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른 남자들은 이게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앨런의 아내는 이제 여기서 그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아니라 외계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그 채채파리를 이제 구제하는 것처럼 인간들을 지구에서 구제하려고, 그렇죠? 뭐 유전자 조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성들이 다 여성들을 죽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류를 멸종시키고 여기에 뭐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다가 다른 종족을 이렇게 이주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앨런의 아내가 마지막엔 이제 앨런이 죽고 나서는 그 아내가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친애하는 바니 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니는 앨런의 친구거든요. 그 주인공인 앨런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아내와 딸을 봐준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친애하는 바니 잘 있어요. 난 봤어요. 그게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난 부동산 업자를 봤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난 부동산 업자를 봤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약간 체념적이면서도 좀 풍자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블랙 유머라고 할까요? 네. 정말로 이제 애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근데 좀 시니컬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걔네들은 이제 천사 따위가 아니고 부동산업자다. 단지 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뭐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거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막 이렇게 뭐 방사능으로 오염을 시키고 뭐 서로 뭐 전쟁을 하고 뭐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싹 이렇게 청소를 해버리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거나 뭐 다른 종족으로 살거나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보호를 네. 외치는 소설인가.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겠죠. 네. 이게 어떤 이런 발상이 참 신선한 것 같기도 해요. 외계인들이 우리가 파리를 이제 해치우는 것처럼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병을 이제 퍼뜨려가지고 사실 이제 인간을 싹 지우려면 만약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면은 환경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자연이. 그래서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집을 네. 팔아야 되는데 해충을 그렇죠. 없애야 된다. 그렇죠. 거기다 그러니까 폭탄을 집어. 네. 그거 있잖아요. 파리 잡다가 초과삼간 불 네, 쏜다 뭐 네.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어떤 생식과 관련된 어떤 쪽에 이제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이제 멸망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러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 전염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병과 여기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네. 여성만 살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페미사이드라고 하고 정말로 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에서는 여성의 시체로 뗏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뭐라 그러죠? 장례업자? 거기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여성 시체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는 사실 이 소설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 살해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성들이 많이 죽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많이 죽고 있고 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강간 미수라던가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여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애니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소설이 이제 1970년대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도 물론 강간 문화나 이제 여성 살해와 같은 이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지만 당시는 진짜 미국의 1970년대에는 특히 락 문화나 그런 뭐 당시에 뭐 뮤비를 보면 알겠지만 강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름다움 나오미 울프 아닌가? 누구죠?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당시에 뭐라 그러죠? 강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책이 있는데 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였나요? 저도 그 책을 아름다움의 뭐시기는 아무튼 그렇죠. 네. 그 책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뭐 10명 중에 9명이 여성을
사랑한다면 강간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런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올 때에 나온 소설이라서 그런 사회 현상과 굉장히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설 속에 페미사이드 전담 비상위원회 요약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이언스지 최근호를 복사한 거라고 이제 나오는데, 물론 책 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면, 최근 국지적인 형태이긴 하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는 세계 역사상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한 시기에 여러 단체나 파벌들이 벌였던 유사한 사건들이 재현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근본 원인은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 속도이다. 인구 압력이 이를 증폭시키고 세계적인 동시통신의 발달이 그 분포와 범위를 키우면서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의 얘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페미사이드라는 현상 자체가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거를 여기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한학대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슈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몸과 기술에서 배운 것이 배운 내용이 네. 있었는데 네. 제가 어떤 완전히 내용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대충이라도 뭐 대충 기억나는 얘기를 대로. 하자면 네. 뭐 미셸 푸코의 그 생명 정치와 네. 아간벤의 얘기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긴 한데 살아있는 생명이긴 한데 보통 우리는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우잖아요.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이 생명을 딱히 이제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닌데 죽여도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 이주 노동자라든가 어떤 사회의 틀에서 좀 추방된 어떤 망명자라던가 뭐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는데,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폭력에 아주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명인데 생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죽음의 정치가 아닌가요? 그렇죠. 아간벤의 죽음의 맞아요. 정치. 예.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뭔가 용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 책은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네. 하여튼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성이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성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근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약간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아는 중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아는지는 이제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막 돈이 엄청 많으면은 자기가 길 가는 여자한테 돈을 줘서 자기가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그냥 뭐 아무데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충격이네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 뭔가 퍼지는 걸까요? 그런 인식 같은 게? 뭐 일단 요즘은 인터넷이죠. 유튜브도 심각하고.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여자를 때리는 얘기? 뭐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주 전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막 모 유튜버 경우에는 막 이제
그 유튜브 댓글로 뭐 뭘 남겨주면은 그걸 대신 해주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뭐 폭력적인 내용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허허. 네. 그런 짓 하다가 자주 이제 제재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있고 사실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접하고 또 무절제, 무비판적으로 그죠? 접하게 네.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면역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게 요즘에 더 심해졌을까요? 요즘에 들어서. 그러니까 제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인터넷 자체가 그렇게 뭐 강력한 매체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이런 게 엄청나게 강력해졌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런 유행어 같은 것만 봐도 네. 굉장히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TV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TV에 나오는 네. 유행어가 돌곤 했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로 옮겨갔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일단은 TV와 다르게 1인 미디어 체제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사실은 매체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검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 또 검열의 얘기가 나오면 또 네, 표현의 자유 뭐 예, 이런 얘기가 또 뭐 나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사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좀 우리는 좀 민감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그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의 정권에서도 뭐 언론 언론을 통제. 검열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 조심스럽긴 한데 또 이제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용납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합의와 좀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그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좀 부끄럽게 느끼는 네. 스스로 네. 그런 감각들을 좀 더 네. 네,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네. 그러게요. 학교 교육이 저는 학원을 잘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학교 교육만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그 요즘은 이제 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될 거면은 차라리 그 사실 학교라는 게 지금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걸 배우러 가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그런 부분은 다 사교육으로 넘기고 그냥 그 도덕 교육 이런 부분만 확실히 사회화 교육만 학교에서 전담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게요. 망상 같긴 하지만 네. 사실 옛날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나요? 오히려 되게 옛날에 서당이라거나 네. 뭐 이런 곳에서는 예절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청소하는 법이랑 네. 집을 정돈하는 네. 법과 요리하는 법 네.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뭐 실과 시간이라던가 뭐 가정 시간이라던가 뭐 그 방과 후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배우기는 하지만 누가 올린 거죠? 글쎄요 왠지 누가 저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혼자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지만 독립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이제 혼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이 참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테크닉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 같은 테크닉도 것도. 있고 네. 좀 약간 몸에 배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생관념이라던가 네. 그 요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친구는 뭐 그 밥을 몇 끼를 사 먹어요 그냥. 요즘 전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네. 요리에 대한 관념이라는 게 없으면은 네. 그 예를 들어 뭐 국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국에 넣으면 안 되는 야채를 넣는다.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허. 그 사실 조미료 맛이나 네. 예를 들어 그 설탕이나 소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이걸 하나도 못 하잖아요. 네. 네. 저는 혼자 요리하면서 이거를 배웠는데 네. 좀 이렇게 레시피 보고 따라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맛이고 언제 넣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배웠는데 이거를 좀 가르쳐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뭐 어떻게 익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처음에 어떻게 익혔는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냥 뭐 그냥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건강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게 그 사먹는 친구가요? 네, 사먹는 친구라던가 좀 귀찮아서 아예 그냥 좀 굶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근데 그게 정말로 해 먹으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그 담백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담백하고 이제 영양적으로 괜찮고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나 이제 외식 그 밖에서 파는 음식은 가끔씩 먹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짜고 기름지고 그래서 뭐 가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매일 먹기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멀리 왔네요. 이거는 또 네. 그 페미나이즈드 레이버하고 또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왜냐면 가사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안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체가 그냥 그런 것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안 가르쳐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로 그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엄마의 일은 일로서 그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마침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니게하지라고 불리는 그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거 네. 광고 봤어요. 네. 재밌어 보이던데. 네, 되게 재밌어요. 네.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자랑 남자가 계약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 결혼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이해가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한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인문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취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회사에서 막 일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 그러면은 가사 도우미라도 해봐라 이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더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원래는 3시간씩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인 남자 주인공이 그러면 그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의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도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자기를 자기 일에 대해서 잘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깜짝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랑 결혼을 해서 하지 않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살긴 하는데 이제 서로 따로 이제 자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입주 가정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네요. 네. 그 정규직. 그렇죠. 네. 주 5일 근무를 하고 원래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 되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제대로 써요. 그래서 네. 고용 계약서를 다 쓰고 뭐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하고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요일은 쉬는데 대체도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그 한 달의 월급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우리 그 집세 의 절반을 이렇게 빼고 이제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이 프로그래머라서 되게 그런 쪽으로 약간 네. 이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스테매틱한.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딱 문서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주인공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도 좀 엉뚱한 애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합리적이네요. 막 이러면서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둘이서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둘 사이에 감정이 싹 트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 시작에서 정말 좀 저는 감탄을 했던 게 그 여자 주인공의 시급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일하는 그 시간을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네.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시급으로 이렇게 뭐 1급과 7급으로 나누면은 당신의 시급은 이 정도로 이제 책정하면 적당하겠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드라마에서 일정 부분 이 가사노동이 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도 이렇게 밥을 이제 아침밥을 차리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일로써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급료를 받으면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남자 주인공도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이런 풍경이 저는 되게 이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얘기한 김에 또 얘기를 하자면 제 주위에 이제 애를 낳는 분들도 이제 네. 생기는데 그런 분들 다들 강조를 하시는 게 가사 도우미는 꼭 써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가사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 여자분이 그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네. 아기를 낳으면 그게 혼자서 감당이 안 된대요. 절대. 집안일도 하고 애를 보는데. 왜냐하면 애는 24시간 깨어 있거든요. 네. 밤에도 자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얘를 돌봐야 되는데 낮에는 이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이건 정말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분의 노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가 이제 거의 매일 오셔가지고 집에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7시간인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가시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사실 옛날에야 그 공동 육아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괜찮았겠지만 요즘은 이제 거의 독방 육아인데 그걸 이제 요즘 어린이집 같은 거 잘 안 되나요? 어린이집도 좀 애가 커야 보내죠. 예. 그 어린이집도 근데 요새는 많이 어릴 때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돌보미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당연히 여성이 집에 있으면서 혼자 감당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네, 당연하지 않은 노동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네요. 결론은 교육 체계에 뭔가 그런 소수자에 대한 폭력 같은 거를 이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아, 네, 그거하고 이제 네, 그런 거기서 쪽도 이렇게- 정말, 네, 네,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네네. 네. 정말 좀 그런 인권 감수성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다행히 요새는 성교육 같은 거를 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땐 진짜 정말로 농담 아니고 네. 낙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아, 정말로.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따로 나눠놓고 네.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 남자애들한테는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자애들한테는 낙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애기 막 도망치는 막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너네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성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거밖에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난자하고 그 정자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그렇죠.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것도 하죠. 아무튼 네. 그러네요. 그 네이버 웹툰 중에서 네. 그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잠시만요. 아, 구독을 하고 계신가요? 아, 구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아기 낳는 만화라고 있거든요. 아기 낳는 만화. 네. 오호. 그 왠지 작가가 이제 잘 본 것 같은데요. 네. 임신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겪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일기 형식으로 푸는 건데 아, 맞아. 왜 나 이전에는 이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네, 이러면서 네, 나라도 네. 알리겠어. 라고 네. 하면서 이거 봤어요. 토끼 나오는 거. 네. 아, 쇼쇼. 네. 이거 진짜 저도 되게 추천드리는 네. 웹툰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르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드네요. 이 채채파리 비법으로 좀 돌아가면요. 네. 이게 영상화도 됐었어요. 아, 네. 네. 그 마스터즈 오브 호러라는 좀 전설적인 시리즈가 있대요. 이게 네. 2007년 정도에 나온 시리즈인데 지금 우리 블랙미러 있잖아요. 네. 블랙미러 같은 느낌의 작품이었대요. 그러니까 매 시리즈마다 감독이 다르고 옴니버스식이고 근데 이제 다들 호러 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 마스터즈 오브 호러의 시즌 2의 7화가 이제 채채파리 비법이었어요. 스크루플라이 솔루션이었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데, 이제 자막이 없고 그다음에 자막이 그 에스파냐어가 붙어 있는데요. 뭐 내용이 아주 뭐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네. 뭐 비슷하게 따라가고요. 다만 좀 더 뭐 그 초반에 나와서 죽는 그 여자 박사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고 그 박사가 약간 페미니스트면서 에코 페미니스트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서 그 인간들이 얼마나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 그 앨런이 뭐 우리가 이 채채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 박사가 좀 탐탁치 않게 봐요. 그게 사실 그 파리가 그렇게 번성하는 거는 지구가 숲을 인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근데 인간은 그 파리를 완전히 박멸해버리고 그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숲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네가 하는 연구가 과연 옳은 것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극단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는 어떤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좀 새로 나오는 게 이 책이랑 좀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피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피도 그다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 여성의 나체도 많이 나오고요. 아, 네. 그 성적 묘사도 많이 나오고 원래 이 시리즈가 좀 그렇게 과격하게 연출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아. 네, 좀 고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좀 썰리고 뭐 이런 거를 좀 못 보시는 분들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듦새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여기서도 이제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죽는 건 마찬가지고요. 참 씁쓸한.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채채파리 비법이라는 그 책이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채채파리 비법 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단편들도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편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이제 Her Smoke Grows Up Forever라는 제임스 티트 주니어의 단편집을 2권으로 나눠가지고 번역을 한 것 중에 한 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마지막으로 할 만한 가장 멋진 일이었던가? 네,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The Only Neat Thing to Do 라는 단편집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작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책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그 채채파리 비법 다른 단편들 사실 여러분들 채채파리의 비법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임스 티트 주니어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 SF적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려면 어떤 채널로 들으실 수 있나요? 네, 유튜브로 볼 수 있고 팟빵과 파티로도 들을 수 있고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서바이벌 SF 키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 팟빵 파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송에서 읽어드리기도 하니까요. 네. 그 항상 혹시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읽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원하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그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방송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상당히 외롭거든요. 네, 혼잣말 하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반응을 남겨주시면 뭐 칭찬이든 비판이든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그 책 제목이 그 나오미 울프의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